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 수장들이 해외 투자가들 앞에 섰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테니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 파이낸스 투자 설명회에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보험사, 증권사 사장 등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러 모건 스탠리와 칼라일 그룹, 블랙스톤 등 글로벌 투자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하고요. 사실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은 결국 이걸 겁니다. 한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 강제성 하나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고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 사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100마디 말이 아니죠. 뉴욕까지 가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도 여의도 국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밸류업은 요원할 겁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이미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정부와 국회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실까요? 9시 7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오늘이 유엔이 제정한 이 곤충을 위한 날이라고 해서 이 곤충을 준비를 해봤는데 곤충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게요. 생태계에서 이 곤충의 가치를 드디어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단적으로 꽃가루를 날라서 수분, 그러니까 식물의 수분을 돕지 않으면 이 꽃과 식물이 번식할 수 없게 되죠. 사과, 호박, 수박, 옥수수 등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이 이것을 비롯한 곤충을 통해서 번식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곤충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연간 770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힌트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거의 한 글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두 글자도 좋고요. 윙윙 소리가 나기도 하죠. 예쁘게 참 보이기는 하는데 잘못했다간 쏘입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쏘여본 적은 없는데 정말 아프다고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상품은 드리는데 벌을 드리진 않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필요할 때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이 재량 지출을 증가율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난주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막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이걸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사실상 운임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투자 설명회에서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횡재세 등의 발언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네.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보통 정부의 예산 구조를 보면 이제 공적연금, 뭐 건강보험 그리고 자치단체의 그 행정 운영을 좀 지원해주는 부족할 때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뭐 교부세, 그다음에 또 정부도 이자를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가 없는 의무 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 사업비 같이 정부가 임의로 재량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 지출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운용할 때 이 재량 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안 편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기적으로 재량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높은 거는 아닌데 네. 이마저도 현재 재정 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재량 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는 뭐 신규 사업이나 투자 같은 부분은 사실상 부처별로 했을 때 각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요거를 충당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총 지출 증가분을 따져보면 사실상 반드시 써야만 하는 의무 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늘리고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계속 늘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다각도에서 예산 편성을 줄이려는 이유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을 뭐 늘려서라기보다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 지출이 해마다 20조 원대로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뭘 안 해도 나가는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데요. 의무 지출은 올해 350조 원대에서 3년 후가 되면 410조 원대로 이걸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가 부채를 내지 않으면서 신규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재량 지출 구조 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정 당국의 판단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거는요.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인구 노령화,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 뭐 연금, 건강보험, 복지 등으로 나가는 돈이 계속 많아지는 거잖아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의무지출 역시 손보는 것을 염두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1순위로 지금 꼽히는 게 교육재정 교부금인데요. 아이들이 줄면서 이쪽에는 예산이 남기 때문입니다. 네. 씁쓸한 거죠. 네. 저출생 현상 때문에 교육 재정은 남는다. 씁쓸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재정 지출 중에서 재량 지출을 줄여도 의무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나라 빚도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 지출을 나가야 하는 돈은 늘어나는데 네. 그 예산을 만들려면 사실상 증세가 답이긴 한데 국민들 부담을 생각하면 그건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부채를 발행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정부가 재량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한 것도 국가 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일반 정부 부채 요거를 D2라고 하거든요. 네. 그 비율이 55.2%입니다. 뭐 사실 100%가 넘는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렇게는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 속도 이거는 여느 나라들보다 빠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고령화가 그만큼 빨리 나타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17.5%포인트가 높아졌는데 이는 비기축 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증가폭입니다. 싱가포르가 한 63%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기축 통화국이라고 하면 뭐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이제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우리 같은 그런 나라들은 통상 기축 통화국에 비해서 채권 등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 얘기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뭐 LCC 네.
LCC라고도 하는데 비행기 티켓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 최대 성수기가 3분기 휴가철입니다. 네. 이때 여름 휴가와 유학 등의 수요가 겹치면서 이제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한 해 실적의 성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LCC 업체들이 3분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 수화물 가격을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여객 운임은 올리지 않았는데 네. 수화물 운임만 따로 올리는 겁니다. 짐 붙일 때. 네, LCC 같은 경우에는 초과 짐에 대한 게 좀 팍팍하잖아요. 대형 항공사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올리는 건데요. 진에어는 7월 1일부터 현장 구매 초과 수화물에 대해 대부분 노선에서 킬로그램당 1,000원씩 올립니다. 이제 사전 구매 초과 수화물에 대해서는요. 5kg당 2에서 5,000원 가량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아예 그 티켓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화물 붙일 때 요금만 더 올린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 여객 운임을 인상을 하면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추가 수화물 가격만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LCC 업체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수화물 요금을 처음 올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안 올렸으니까 이번에 올리는 건데요. 유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제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특가 프로모션 등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조금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수익성을 수화물 등 부가 서비스로 만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항공통계를 보면요. 올해 4월까지 국내 항공사가 공급한 국제선 좌석은요. 총 2,280만 석이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46%나 늘었는데요. 대부분이 일본과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들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수화물 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또 최근 LCC들이 다채로운 기내식과 간편 결제 등 여러 부대 서비스를 기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걸 하는 것도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수화물 요금을 올리는 거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네.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이 엄청 잘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실적은 역대 최대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엔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요.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LCC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요 최대 실적이 났습니다. 에어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분기 매출 986억. 영업이익 276억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모두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다만 이제 3분기가 최대 성수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나올 실적은 2분기 실적입니다. 근데 2분기는 또 최대 비수기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데 또 2분기부터 유가와 환율 등의 움직임이 항공사 실적에 굉장히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수익성 확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네. 자, 어예진 소장.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급히 이제 수습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전면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번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80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 안전 인증인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품목들인데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아니면은 화재나 감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가습기용 소독제나 살충제처럼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된 생활화학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면 KC 인증과 같은 안전 장치를 거쳐서 국내에 유통이 되어 왔지만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국내 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뉴스 있었죠.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뭐 귀걸이 같은 장신구에서 카드뮴과 납 같은 유해 성분이 뭐 기준치의 수백 배가 뭐 발견이 됐다, 검출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를 두고 이제 정부가 생각해낸 조치인 건데. 여권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좀 지나친 통제다. 뭐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다라면서 당시에 좀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해당 조치는 당시에 좀 설명이 부족했다. 뭐 당장 금지가 아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사실상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실상의 철회죠. 이런 저도 반응을 이거 보였습니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있는 물품들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채 네. 중국에서 직구로 많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관리를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딱히 어떤 기준은 없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논란이 됐던 이 80개 위해 품목 전면 금지 차단은 일단 아니라고 밝혔는데 전면 금지, 전면 차단은 아니라. 네, 그냥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품목을 대상으로 이제 관계 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에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통해서 뭔가 나쁘다,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만 6월 중에 반입 자체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유지해서 영향이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한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당초에 네. 사실은 KC 인증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인증도 있을 수 있고 유럽 인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증 자체는 염두하지 않고 KC 인증이 없으면 무조건 차단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해외 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법률 개정 과정에서 뭐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을 두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제도를 내놓는 거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조치를 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조금 너무 섣불리 좀 빨리 이런 걸 내놓은 게 문제다 하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좀 있죠.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지금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런 K인베스트 데이가 끝나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복현 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이르면 다음 달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하는 등 법정 근거를 마련을 해서요. 7월에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7월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근거를 마련을 하고 6월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겠다라는 뜻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 공매도가 아예 사전에 원천적으로 주문이 나가지 않게 네.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네. 많이 드는데 글쎄요. 이건 제 생각에는 그 과징금을 정말 천문학적으로 매겨놓으면 망할 만큼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사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네. 알아서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을 할 건데 네. 하여튼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좀 두고 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그 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 네. 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네, 횡재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횡재세라는 건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때 추가로 징수하는 초과 이윤세입니다. 가령 코로나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이제 발발했었을 때 정유기업들이 큰 이익을 냈었잖아요. 이때 횡재세를 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은 횡재세는 그 자체가 나쁘다.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횡재세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재세와 함께요 상속세에 대한 의견도 냈는데요. 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창업자의 은퇴 시점이 다가온 중견 기업들이 이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M&A를 하거나 폐업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기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찰을 줄여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상법 개정안이 네. 있는데 금감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는 상법 382조 사망 조항을 고치는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네. 이 법은 회사는 물론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한다는 내용까지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사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주주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공론화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추진 의지에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및 법무부의 공청회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의견 수렴 등이 다 같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면 즉 이사는 회사는 물론 주주를 위해 그렇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뭐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나 네. 회장님 아드님 그 일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이사회 이사들이 처벌을 심하면 법적 처벌까지도 받고 소송이 휘말릴 수도 있는 네. 그런 일종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장치, 맞습니다. 견제장치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여야 공이 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볼게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뭐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뭐 두 글자도 좋고요. 몇 년 전부터 이 곤충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40억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특히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또 폭우 뭐 이런 것까지 또 이제 원인으로도 겹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요. 이 곤충은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의 수분 작용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곤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개체수가 줄면 우리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곤충일까요? 1527님이 저희 아버지께서 양봉 20통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3통 남았다고 하네요. 올해는 아카시아 꿀도 안 들어온다고 하고요. 기후변화에 참 이 곤충도 힘든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825님은 중학교 여름방학 때 이 곤충에 쏘여서 얼굴이 부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안 좋은 기억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9179님은 어제 운동하고 있었는데 머리에 이 쏘였다고. 어이구,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3785님은 이 문자를 보내는데 손이 벌벌 떨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이렇게 떠세요? 자, 힌트가 좀 나갔을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4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간, 월간이 아니고 하루에 40건 정도씩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수 김호중 씨 최근에 논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뭐 많이 늦었긴 합니다만.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 사례들, 이 법적인 처벌, 대응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윤유린 변호사입니다.
요즘 하여튼 뭐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김호중 네. 씨 사례가. 일단 음주 후에 뺑소니 사고더라고요. 네네. 법적으로 일단 어떤 처벌이 됩니까?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네.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네, 1,500만 원 이하 벌금. 김호중 씨 사고 났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네. 사고 미조치 혐의 인정될 것 같고요. 또 상해 사망과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미조치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이 돼서 형량이 네. 증가됩니다. 김 씨 같은 경우는 사고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어제 음주 사실 시인했잖아요. 예. 사실 대부분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는 측정이 잘 이루어지고 그 측정에 문제가 없어서 음주 사실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아주 간혹 특수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뉴스에 뭐 음주 측정 과정이 잘못돼서 무죄가 났다는 뉴스 들어서 간혹 네. 어떤 분들은 음주 후 단속 걸리면 일단 측정 거부하라 뭐 이런 잘못된 상식 가지고 계셔서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고 호된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 측정을 늦게 하면은 사고 당시 수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때 측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요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정황상 증거에 따라서 가정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산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의 증인이나 음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유흥업소 갔다라고도 하고 뭐 식사 자리에서도 술이 나왔다라고 하니 동석자나 접객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주 사고를 낸 후 시간이 흘러서 30분에서 90분 후에 음주 측정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정황 보고서와 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뭐 이 가해자가 혀가 꼬이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에 있어서 뭐 음주운전 밝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으니까 뭐 이런 잘못된 상식 가지고 혹시라도 음주 측정 거부하시거나 도주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신승호님이 음주 사고 나면 도망가는 게 유행이 될까봐 무섭네요. 근데 주변에서 근데 다양한 증언도 쏟아지고 있고 CCTV도 쏟아지고 있고 또 압수수색 통해서 뭐 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 자료를 또 확보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 또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지시한 거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어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소속사 대표는 자기가 범인 은닉죄를 저지른 교사범이라고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속사 대표가. 네, 이게 범인 은닉죄는 이게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도피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거를 지시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피를 시켜달라고 부탁한 사람, 뭐 지시한 사람은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 이 될 거고 범인 도피를 시킨 사람이 정범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대신 출석을 했으면은 네네네. 이제 매니저가 범인 은닉죄의 정범이 되고 이를 시킨 소속사 대표는 범인 은닉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일단은 김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뭐 나 숨겨달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해라, 뭐 이런 부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김 씨는 일단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범인 은닉죄 관련 처벌 대상은 소속사 대표와 대신 출석한 매니저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소속사 대표가 김 씨의 사촌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범인 도피죄의 특례 조항에 따라서 사실 처벌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친척이면? 네. 형법 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 은닉죄를 저질렀을 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면 범인을 은닉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법에서 아예 범인 은닉죄의 특례 조항으로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주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수시키면 자수한 사람은 범인능력죄의 정범, 부탁한 사람은 교사범이 성립돼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니까 혹시라도 당황한 마음에서라도 시도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요즘은 또 내가 모르는 곳에 CCTV도 많고 보는 눈도 많고 사람들이 녹화되는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는 세상인데 네.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말 한 번 하다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아주 조사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번 사례에서는 진짜로 누가 먼저 이거를 지시 혹은 부탁을 했는지 더 뭐 밝혀질 부분이 아마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김호중 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뺑소니를 낸 이유 중에 하나로 공황장애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네네. 경황이 없었다. 근데 공황장애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 참작이 되겠습니까? 뭐 정말로 이제 이 사고 후에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공황장애가 발생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도주를 했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뭐 참작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의사나 전문의 소견 진단이 있으면은 공황장애로 이제 뭐 자신이 사고의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할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정도의 당황이 아닌 뭐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사고 후에 도주하였다라면은 참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의 상황들이 지금 CCTV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씨가 사고 이후에도 뭐 정상적으로 전화를 했다라든가 뭐 제품을 구매했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면은 재판부에서는 공황장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물론 이것도 조사가 정확히 더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뭐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증거인멸죄 거기다가 수사방해로 공무집행 방해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뭐 이런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요. 형법에서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있습니다. 속인다는 건데요. 위계가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 씨의 범행에 대해서 매니저가 이제 증거를 인멸하였다라고 하면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거니까 이제 그 증거 인멸죄 되고 또 네. 이거를 속여서 내가 블랙박스 메모리칩 안 숨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속이면서 이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가능한데 일단은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범인응익죄와 같이 또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특례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친족이 아닌 매니저가 숨겼느냐, 네. 본인이 숨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줄줄이 나옵니다. 곽정은 님이 음주운전은 살인만큼 위험한 겁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됐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30대 방송인이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만취 상태 또 역주행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어요. 근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이 건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가 범죄 적용이 돼서 네. 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1년 이상 5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도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2년의 실형을 내린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형량이 많이 감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참고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요즘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범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 없이 단속에 걸려서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다. 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지 않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기소 시에는 뭐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짧은 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이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노력 등 하지 않고 뭐 반성의 정도도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형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절대 음주 후에 운전대 잡는 일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참, 근데 이번 사례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이 사망을 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그래서 음주운전은 자살행위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의 가정을 다 망쳐놓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유족과 합의가 됐다. 본인도 반성을 한다. 그래서 징역 2년이다.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유전무죄라는 말이 또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술을 마시고 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운전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너무 더우니까 시동 걸어서 에어컨만 쐬고 좀 잠을 좀 잤다. 네네. 근데 이런 사례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도로 위가 같이 아닌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에어컨만 켜고 있었다. 네. 술 마신 상태에서. 예. 그러면 음주운전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로 차량을 움직일 의도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는데요. 움직일 의도. 네네. 근데 우리가 차량 시동을 걸고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서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판단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네. 에어컨을 틀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만져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허.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한 혐의로 1m?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뭐 이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m밖에 안 움직였지만 움직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 거네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에 타서 그대로 잠든 분이 이후 이제 내려서 근처에서 소변까지 보고 다시 차에 탑승했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킹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차량이 수미터 이렇게 전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그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 장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뭐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고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이 들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이거나 뭐 불안전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인용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나오기도 해요. 야,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그냥 술 먹고 운전석에 그냥 앉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지 안 될 말아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왔습니다. 네네. 근데 참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고 가가지고 네네. 다시 운전대를 좀 잡았다.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상황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대리기사님 운전하신 다음에 운전을 하는 경우들도 문제고 네. 이제 대리기사님 불러놓고 대리기사님 찾기 어려울까봐 잠깐 이렇게 좀 큰 골목으로 나오겠다. 뭐 대리기사님이 오시기 전에 뭐 차 조금만 빼달라는 이렇게 요청 받아가지고 그쵸, 그쵸. 몇 안 미터만 가보죠. 조금 이렇게 뺐다라고 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제 신고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네, 음주운전의 판단 여부는 차가 움직이는 장소가 도로이든 주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에 모두 해당하고 다 재판 가서 선고받습니다. 이게 주차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술 마시고 단 1m만 운전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발생하면은 직접 차를 운전하시기보다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 차를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님 오시기까지는 한 20분 남았는데 네네. 자꾸 뒤에서 지금 저 빨리 차 나가야 되니까 앞에 차 빼주세요 해도 그럼 이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네네. 양해를 좀. 그리고 또 하나 전동 킥보드라든지 네. 자전거 탈 때도 이제 음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 네네.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네네. 전동 킥보드 같이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에도 음주운전 기준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음주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면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자전거나 킥보드 또한 이렇게 이동장치, 교통수단이 돼서 이런 술을 먹고 혹시라도 운전하시는 분 있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사고 사례를 보니까 그 자전거 도로에서 술 취하신 분이 비틀비틀대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자전거들이랑 충돌을 해서 크게 다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경수님이 음주운전은 성욕, 식욕처럼 욕구입니다. 살인죄로 무조건 구속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라고. 아이고, 피해자는 영구 장애가 되거나 인생을 잃은 겁니다. 가족들 인생까지도 이렇게 아주 쓴소리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해서 했던 사람이 또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그래서 더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올해 조선업에서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으로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기체 결함 정비 등으로 출발이 약 12시간 동안 지연되면서 승객 37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 배포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채권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자본증권 일부 상품은 완판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투자하고 또 주의할 점은 뭔지 살펴볼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오늘은 어서민 성선화 대표와 전화로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름이 어려워요. 신종자본증권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상품의 특징은요,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어떤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알아야 될 특징 중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기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영구채인데요. 이 말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사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원히 이자만 지급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이자만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이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 발행한 회사가 특정한 기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콜 옵션이라는 걸 행사를 해서 이 채권을 대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영구채니까 만기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되는 상품들을 보면 이게 만기가 콜옵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만기가 짧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영구채다. 그리고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발행사가 대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변제 순위가 낮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신종자본증권의 특징이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일반적인 회사채라든지 이런 국고채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높거든요. 네. 이렇게 금리가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 이게 후 순위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게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채권의 권리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담보가 있는 게 1등, 담보 채권을 제일 먼저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그 다음이 신종자본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이 되게 위험한 채권이에요 얘기할 때 이제 후순위 채권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채보다도 더 후순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과 주식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신종자본증권이기 때문에 변제 순위가 낮고 신용 등급이 상당히 낮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행사가 휘청하잖아요. 네. 그럼 안 갚아도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발행사가 지금 건정성 우려에 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실 기업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과 채권의 중간자적인 성격이 있지만 금리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채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괜히 주는 게 아니죠. 그만큼 네. 만기도 길고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30년 이상의 만기를 갖는 채권. 근데 네. 중간에 한 5년 지나면 이걸 발행한 회사가 저희가 투자금 다시 내드리고 되사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네. 영구채라고도 하고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유독 이제 카드 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발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금융회사들은 이제 그 BIS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산 건전성에 관련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빡세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종자본증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발행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휘청할 경우에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휘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 망하든 어떠든 계속 갚아야 되지만 이 자본으로 인식되는 거는 회사가 어려우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회계상으로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내 회계상에 자본으로 인식이니까 자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건정성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경우에는 절차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계상으로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본이 되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금융사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게 고효율로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유가 생기면 갚아버릴 수도 있고 회사가 네, 어려워지면 안 갚아도 되는,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네네. 그러면 요즘에는 이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 얼마 정도 줍니까? 이 이자가요. 사실 예.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7%대, 8%대 고금리 신종자본 증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많이 이제 팔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고 꼭 따져보셔야 될 게 겉으로 보여지는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 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좀 봤더니 요즘에는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 3%대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일반 채권과 살짝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거 이제 시중금리 떨어지면서 같이 내려온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발행된 채권들은 그 가격이 또 올라갔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 신종자본증권에 투자를 하려면 이거 어디에서 또 얼마부터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고객 자산가분들도 이제 나오자마자 많이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요즘에 은행 그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앱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딱 탭에 봤을 때 이제 금융 상품 탭이 있고 네. 그 금융 상품 탭 내에서 각종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중에서 따로 하나의 탭으로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있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도 MTS에서 한번 봤더니 바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MTS 탭에서 채권에 들어가서 신종자본증권 딱 누르면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쭈르륵 나오는데 제가 지금 봤더니 지금 상품이 2개 정도밖에는 없더라고요. 아마 다 팔려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 1,000원부터 아주 소액으로도 이렇게 간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딱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 수수료, 세후 수수료, 그리고 콜 옵션 행사는 얼마, 언제인지, 그리고 요거는 지금
특정 평가 그 등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딱 보시고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면 바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기가 길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 가격이 나오는 채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매일 또 바뀔 수 있고 네. 투자하려면 뭐 언제 사고 파는 게 유리하다. 혹시 뭐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을까요? 사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이 떨어진 게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률이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채권 거꾸로죠. 가격 음. 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률이 조금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고 가격이 채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이자를 받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싸게 사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쌀 때 사는 게 낫고 지금 기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이건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이야기에는 가격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으로 또 시세 차익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채권이다 보니까 분명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에서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채권보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위험성도 높다라는 거고 네.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종 자본증권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꼭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콜옵션입니다.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발행사가 이 채권을 신종 자본증권을 사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콜옵션 행사가 언제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가 가깝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팔 수가 있는 거고요. 멀리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래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텝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콜옵션 행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 발행사가 자본이 없거나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이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사주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콜옵션 행사를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왜 안 해줘?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발행사가 내가 원래는 이때 콜옵션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못 해줬으니까 내가 금리를 조금 더 올려줄게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스텝업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업 조건을 달아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업 조건을 달아서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이 언제인지 스텝업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스텝업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주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네. 요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성진 님이 그 전환사채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내일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다뤄드릴게요. 2부에서는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